피터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합니다. 아마도 그는 어릴 때 죽은 소년이었고 이것이 제가 이 모험을 구상한 방법입니다. 아마도 그는 결코 태어나지 않은 소년, 어떤 사람들이 동경했던 소년이었을 것입니다. 제임스 베리는 유명한 피터팬의 작가로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피터팬과 웬디, 팅커벨 그리고 절대로 어른은 들어올 수 없는 네버랜드의 환상적인 세상을 창조했다. 이곳은 꿈으로 가득 차 있고 모험은 유일하게 어린이들만을 위해 만들어진 한정된 세계이다. 유달리 작고 피터팬처럼 성장을 거부한 것 같은 외형에 베리는 1860년 스코틀랜드의 키리미어에서 태어났다. 6살 때까지 그는 형 데이비드에 대한 어머니의 편애 속에서 성장했다.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던 베리는 형 데이비드가 스케이트 사고로 죽자 어머니의 슬픔과 마주해야 했다. 어머니인 마가렛은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황폐해지기 시작했고 베리는 그녀를 위해 형인 데이비드의 흉내를 내기 시작했다고 한다. 형은 영원히 14살의 소년으로 남을 거예요. 베리는 형인 데이비드의 죽음 이후 쭉 그의 형으로 살았다. 키는 정말 신기할 정도로 160cm에서 멈춰버렸고 24살이 되어서도 면도를 하지 않았다. 그는 피터팬처럼 어른이 되길 거부하는 소년인 채로 어머니의 유일한 사랑이었던 14살의 데이비드를 연기했던 것이다. 베리가 정말 어머니를 위해 형의 모습으로 살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2011년 출판된 피어스 더전의 네버랜드의 어두운 면에는 제임스 베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있다. 피어스 더전의 말에 의하면 베리는 최면술과 마인드게임에 심취해 있었고 이를 컨트롤하는 마스터였다고 한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형의 죽음에 베리의 책임이 있었을 것이고 그의 어머니는 그를 의심했다는 것이다. 베리는 어머니의 의심을 돌리기 위해 그가 지어낸 스토리텔링을 수단으로 그녀의 의식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그녀의 어머니는 끝까지 데이비드가 된 베리는 사랑했지만 진짜 베리를 사랑해주지는 않았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애정을 받기 위한 수단이 그가 지어낸 환상을 가미한 이야기이고 그가 지어낸 이야기의 캐릭터가 누군가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배운 탓일까? 베리는 마음을 조작하는 방법만이 유일하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흉한 의미에서 베리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에게 사랑의 종말을 의미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는 본질적으로 스토커의 기질이 있었다. 작가가 되기 위해 소설가인 조지 메로디스의 열광에 쫓아다녔고 추후에는 그의 우상이었던 조르주 티모리의 즉 베리가 앞으로 모든 의식을 지배할 의외인 소년들의 할아버지이자 작가에게 빠졌다. 조르주 티모리에는 사파가이자 소설가였으며 그의 작품은 대대적인 성공을 거둬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러나 성공한 지 불과 2년 후인 1896년 암으로 사망한다. 그의 유일한 이해자이자 영웅인 조르주 티모리에가 죽자 베리는 티모리에의 딸인 실비아에게 접근했다. 실비아는 미남 변호사 아서 로엘린 데이비스와 결혼해 5명의 소년들을 낳았다. 소년들은 조지, 챗, 피터, 마이클, 이코였다. 이 가족들에게는 비극의 시작이었지만 베리에게는 디모리에의 부재를 채워줄 최고의 먹잇감이었다. 1897년 베리는 극작가로서 명성을 얻고 있었고 1894년 배우인 메리 인셀과 결혼해 킹스턴 가든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살았다. 그러나 그들은 부부관계가 거의 없었고 베리는 일평생 아이를 가지지 않았다. 그는 그의 남성성에 자신이 없었고 여자들과의 관계는 거의 희박했다. 혹자는 그를 논란이 많은 취향으로 보기도 하고 누군가는 유년 시절에 대한 집착일 뿐이라고 하며 누군가는 무성애자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의 진짜 본 모습은 알 수가 없다. 그는 이 운명적인 산책 도중 실비아와 그 아이들을 만났고 파티에서 실비아를 보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생물이라고 칭송하기에 이른다. 베리는 계획적으로 그 가족에 침투했다. 그는 이번에도 어머니에게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마법으로 가득한 세계와 모험 꿈처럼 느껴지는 이야기들로 소년들과 실비아를 현혹했다. 소년들은 그에게 빠져들었고 이 5명의 소년들이 합해져 피터팬의 모델이 되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히 조지와 마이클은 피터팬의 현신이자 그가 가장 아끼는 소년들이었다. 베리는 조지가 나이가 들어가자 마이클에게 집착하게 되었고 베리는 어느 성도 아닌 소년이라는
성 자체에 점점 빠져들어갔다.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두 소년들은 형제들 중에서 가장 닮았고 5 형제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 그가 이 두 소년에게 보인 집착은 그런 의미로 의심스럽다. 특히 1908년 6월 8살이 된 마이클에게 보낸 베리의 편지는 상당히 미심쩍다. 나는 너의 촛불과 함께하길 바랐어. 너는 촛불된 나를 바라볼 수 있겠지. 나는 마이클의 촛불이야. 사랑하는 나의 마이클. 나는 정말 널 좋아해.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내가 널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돼. 때문에 소년들의 아버지인 아서 르웰린은 그를 탐탁치 않아 했다. 특히 그가 일을 하거나 집을 비우는 시간에도 베리가 자주 찾아온 탓이다. 특히 1901년 이 가족에게 막대한 돈을 써가며 아내가 소유한 휴양지 블랙레이크로 초대했을 때도 아서와 베리의 아내인 메리 앤셀은 낙담하고 말았다. 휴양지에서도 그들은 두 사람만을 방에 남겨놓고 어울렸기 때문이다. 베리는 아서의 자리를 대신하는 듯 보였고 실비아 역시 베리에게 깊은 우정을 느끼고 있었다. 이런 굴욕 속에서 아서 르웰린은 44세의 나이로 턱에 생긴 흑색종이 퍼져 사망하게 된다. 직후 실비아도 폐암으로 사망했다. 5명의 소년들은 이제 보호자가 없었다. 베리는 그녀가 죽기 전 실비아와 약혼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증명된 바는 없다. 디모리에의 가족 중 그 누구도 소년들을 맡겠다는 친척들이 없었다. 일찍이 베리는 디모리에의 친척들과도 깊은 유대 관계를 맺었기에 소년들의 후견인이 되는 것에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비아는 사실 그녀의 유모의 영양제인 제니가 아이들의 보호자가 되길 원했지만 베리는 실비아의 유언장에 적힌 제니를 지미로 변경해버렸다. 피에르 더저는 그는 소년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고 실비아의 의지와 반한 유언장은 약할적이었다라고 말했다. 실비아 사망 당시 마이클은 베리에게 가장 이상적인 나이인 10살이었다. 이 소년들의 불길한 운명은 이렇게 안타까운 부모의 부재와 함께 시작되었다. 베리는 소년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조지와 마이클에 대한 집착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베리가 처음으로 사랑했던 조지는 캠브리지의 트리니티 칼리지를 다녔지만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머리에 총을 맞고 21세에 사망했다. 사실 조지는 베리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길이 전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끝끝내 베리에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극단적 선택뿐이라고 생각한 형제도 있었다. 바로 베리가 그 모든 형제들 중에서 가장 사랑한 마이클이었다. 마이클은 사실 가장 비극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지가 전쟁에서 죽자 마이클에 대한 베리의 집착은 광적으로 변해버렸다. 그는 매우 예민하고 똑똑했으며 섬세했지만 유일하게 못하는 것이 수영이었다. 이 수영이 모든 불길한 징조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른다. 베리는 1913년 5월 마이클이 이튼에서 트리니티 칼리지로 진학한 날부터 2,000통이 넘는 편지를 보냈다. 추후 그의 형제인 피터는 이 서신들을 정리하다 포기해버렸다고 한다. 그의 형제인 니코는 마이클의 성격과 성적 취향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항상 마이클의 죽음이 극단적 선택이라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영리했지만 우울했어요. 나는 그의 동성애적인 기질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혼란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형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로버트 벅스턴에 대한 건 잘 모릅니다. 블룸즈버리 그룹의 회원이었던 마이클은 이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블룸즈버리 그룹은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의 남성들과 킹스 칼리지 여성들로 구성된 지성 집단이다. 마이클은 이곳에서 가학적인 로저 쉐나우스와 연인 관계였다고 한다. 베리의 성향과 유사한 남성을 만난 것은 일종의 최면술로 인한 부작용이었을까? 마이클과 친구였던 로버트 부스비는 베리를 만나 친구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되었다고 한다. 병적인 관계였어요. 베리는 아주 건전하지 못한 남자였습니다. 알겠어요. 나는 그의 정신적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마이클이 루퍼트 벅스톤을 만난 건 유일한 희망이자 탈출구였다. 루퍼트 벅스톤은 8살 때부터 시를 썼고 마이클처럼 키츠와 셸리를 숭배했다. 영화배우처럼 잘생긴 외모에 큰 키, 운동 능력까지 장착한 그는 뛰어난 체력을 가지고 있었고 1920년 초반까지는 그들은 서로에게 사랑에 가까운 친밀감을 느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커플을 사랑했다고 한다.
벅스톤의 애정 때문인지 마이클은 베리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선택을 스스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마이클은 소르본에서 더 많은 공부를 하기 원했고 베리에게서 멀어지려 했다. 그러나 베리는 마이클의 관심을 얻기 위해 별장까지 사줄 정도로 열성적이었다. 당사자들만이 알겠지만 이렇게 의욕적이었던 마이클은 수영사고로 악명이 높은 템즈강 근처에서 벅스톤과 서로의 손이 묶인 채 사망했다고 알려진다. 그들이 자의로 그런 선택을 한 것인지 아니면 마이클을 구하려던 벅스톤이 사고사로 죽은 건지는 아무도 모른다. 죽는 건 가장 끔찍한 모험이 될 겁니다. 피터팬의 완성된 모델이었던 마이클은 그를 옥죄던 베리에게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끔찍한 모험을 선택했다. 베리의 집착으로부터 다소 자유로웠던 잭과 니코는 비교적 평온한 삶을 살았지만 피터는 피터팬을 끔찍한 그작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단지 이름만을 빌려 쓴 베리의 작품 때문에 일평생 피터팬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고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다 1960년 슬론 스퀘어역에서 뛰어내렸다. 어린이들을 위한 작품만을 쓴 피터팬의 작가 베리가 사랑한 사람들은 대부분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다. D.H. 로렌스의 말처럼 그에게는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최면수를 동반한 스토리텔링에는 어딘가 인간의 나약한 부분을 네버랜드에 감금해두고 세뇌하는 이상한 장치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일까?